안녕하세요. 오늘 관점 얘기하기로 했죠. 관점이 학생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알고 있고. 근데 막상 문제에서 관점을 물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관점의 뜻은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는 관점은 예를 들어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그리시오, 표현하시오.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그리시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언급이 있건 없건 한예종 서울대와 같은 문제 유형은 학생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림을 보고 싶어서 내는 것들이라 나의 관점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죠. 오늘은 예시로 2021학년도 서울대 서양학과 기출문제를 같이 볼게요. 주제어로 미술과 학교를 줬어요. 지난번에 문제를 받았을 때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도 어렵지 않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너무 잘 보이잖아. 문제는 심플해요. 다음에 주제를 두 화면에 각각 두 장이에요. 각각 그리고 그림에 관한 설명을 쓰시오. 재료도 크레용 연필이면 딱히 재료가 문제 난이도를 많이 상승시킨다거나 문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 양식이 프린트된 그 줄 종이를 한 장 줬어요. 줄이 그어진 종이. 우리 노트 같은 종이요. 두 그림에 관한 설명을 간략히 쓰라고 하면서 생각이 난 김에 얘기를 하면 글쓰기도 따로 한번 다뤄볼 일이 있을 거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요구했을 때 글을 봤는데 문장력이 진짜 너무 엉망이야. 얘는 책을 읽은 적이 없는 건가?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뛰어난 글쓰기 기술, 문장력 그런 거를 보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업이 의도가 있고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정도라면 글도 그게 담기기만 하면 글쓰기만을 따로 막 고민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늘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간략히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얘기를 할 테지만 간략히 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양식을 줬어, 종이를 한 장. 그럼 거기 안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리고 200자 이내로 쓰세요 했어. 그러면 그걸 뭐 하나하나 세서 200 한자야 너는 탈락이야 이러진 않지. 그걸 만약에 칼같이 글자 수를 지키게 하고 싶었다면 원고지를 줬겠죠. 아니면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조건을 제시했겠지. 보통 200자면 두세 줄, 500자면 뭐 대여섯 줄, 그냥 그 정도 쓰면 돼요. 양식을 주면 양식에 맞춰서 쓰고 간략히 쓰라고 했는데 간략히를 완전 생으로 무시하고 한 장, 두 장을 쓴다거나 200자 쓰라고 그랬는데 200자 쓰라는 말은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반장을 써버린다거나 A4지 반장 채우는 양을 그 정도만 아니면 되죠. 그런 작은 것들에 이거 조건을 어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글쓰기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없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일단 답을 두 갈씩으로 합니다. 나는 미술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사실 여기는 그렇게만 쓰면 끝일걸요? 이게 줄 간격이 되게 넓어요. 두 갈씩으로. 묻는 말에 명확하게 그냥 바로 대답을 해 주는 게 시험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서울대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타일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 차치하고 만약에 서울대도 보고 예종도 봐요 그러면 그거 병행해서 준비하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평가 기준이 막 엄청나게 다르고 아예 다른 걸 평가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각각 있겠죠. 그래서 문제도 파고들면 다르긴 하죠. 서울대를 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종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대 문제 중에 또 풀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같이 좀 풀고 해도 괜찮다. 물론 다 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뭐야 서울대 것도 봐야 돼?"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 예종 것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서울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나 싶을까 봐. 저는 가르칠 때 섞어서 줍니다. 아무튼 미술과 학교를 그리라고 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필요한 게 관점이라고요. 관점에 대한 이해.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미술, 내가 생각하는 학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몰라서 "미술이 뭐야? 학교가 뭐야?"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직전에 우리가 2차 문제풀이 할 때 사고 과정, 뭐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사실. 미술이랑 학교라는 그 주제어 자체가 좀 되게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미대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미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미지가 이미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게 있을 때, 그래서 너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때가 그걸 돌파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뭐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사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뭐 생각하기 어려운 걸 주나 쉬운 걸 줘서 어려우나 뭐를 해야지 좋은 걸 할 수 있다는 기준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전생처럼 떠오르는데, 재현작 있잖아요. 여러분 재현작 찾아보는 거 알거든요. 재현작 찾아보면은 보통의 경우에 '잉?'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보면 막 '이거 왜 붙은 거야?' 싶은 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합격작은 뭐야?' 싶은 거 있어요, 있어.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야. 재현작의 함정이 또 있어요. 재현작을 합격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본 직후에 해요. 시험 본 당일, 다음 날 뭐 이럴 때 한다고.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부터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까 보통 완성도가 실전에서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같은 그림을 두 장 그리면 보통 두 번째 게 훨씬 구려요. 그리고 그런 재현작이 갖고 있는 좀 별로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 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재미없게 풀었는데 붙어요? 근데 재미는 없지만 보통 그런 그림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뭘 했는지는 좀 잘 전달이 되는 편이거든요. "미술은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뭐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듣고 그렇게 특별한 생각은 아니군." 하고 지나갔는데 옆에 애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외계어 수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뭘 그렸다는 거야?" 그 둘 중에는 재미없는 애를 뽑아야지 뭐 어떡해. 그 자꾸 재미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걔는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잖아. 그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거라니깐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지가 알 수 없는 거랑 재미없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재미도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주제의 범위를 좁혀 가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주제를 툭 주고 다른 조건이 딱히 없는 경우 앞에 괄호를 하나 붙여 보세요. 뭐뭐한 학교, 뭐뭐한 미술 이렇게. 뭐뭐한 아니어도 돼. 범위를 좁혀 보자는 게 의도예요.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아무거나 넣어 보세요. 아무거나 넣어 가지고 또 너나 마나한 거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넣어 봐. 이미지로 뭐가 상상이 되기 시작해야 돼.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뭐가 구체적으로 쌓아 올려지기 시작해야 돼. 뒤쪽으로 붙여도 돼요. 미술에 뭐, 학교에 뭐. 아 진짜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된다니깐요. 막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생각한 학교. 시간의 범위를 좁힌 케이스죠. 아침에 정신 딱 돌아왔을 때 잠에서 깬 직후에 떠올리는 그 학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 친구 너무 좋아. 그러면은 학교 가고 싶고 눈도 번쩍 떠지겠죠. 콧노래 나오고 막. 그런 적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 또 아침이야. 학교 가야 돼.' 이런 경우는 학교가 더 멀게 느껴지고 '학교 네가 와 오면 안 되냐.' 이런 생각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두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둘은 눈 뜰 때부터 그 아침 햇살의 분위기부터 다르게 감각하겠죠. 그리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학생은 정신이 돌아왔지만 눈 뜨기 전부터 눈을 감은 채로 그냥 교실 한복판에 누워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이 머리맡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아침 햇살이고 뭐고 내 기분이 어둡고 그럴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들 뭐 교실의 풍경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빛을 이용한다든가 시점, 뭐 색 내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그려야 하니까. 아니면 이런 거 말고 저는 쪼끔 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얘기해도 되죠. 학교가 학생들을 너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모양의 교실, 같은 규격의 책상, 교복, 같은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규격화된 각진 형태의 사물들, 공간들을 강조하면서 더 딱딱한 인상의 풍경을 구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통제받고 있다는 인식 같은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사실적인 풍경을 그리시오." 같은 조건을 달아 놓지 않았다면 실제 CCTV가 없더라도 CCTV 화면에서의 그 폼 있죠. 시간 있고 칸 나눠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설정을 좀 더 분명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CCTV 화면으로 보이는 교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같은 아이디어로도 그림은 정말 여러 가지로 짤 수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뿐이고요. 미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떤 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오바예요. 그 사람이 학교가 뭔지 몰라서 미술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나한테 지금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죠. 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뭔지 알죠? 가벼운 책들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미술의 이런 면을 그냥 표현해 보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인 거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관점 드로잉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간단한 드로잉 연습을 시키곤 하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처럼 학교 미술처럼 하나를 정해서 5가지 관점으로 그려 보시오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집을 5가지 관점으로 그려 보시오 5개. 아니면 뭐뭐가 본 겨울을 그리시오. 이렇게. 여기서 키워드는 겨울인데 그 앞에 뭐뭐가 본을 비워 놓고 그 가로를 채워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는 형식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생물, 무생물 다 상관없어. 인간 아니어도 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괄호를 출제자가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는 않죠. 왜냐면 이건 기초 문제 같은 거니까. 우리 문제집 보면은 개념 보고 기초 문제 푼 다음에 응용 풀고 도전 뭐 이런 걸로 단계별로 넘어가잖아. 그런 걸로 치면 이거 되게 기초거든요. 근데 이런 거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의 의도를 담으려는 거를 담을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표현을 해 보는 거지. 집을 5가지 관점으로 그리시오 이러면 또 구상하느라 한서울 보낼 것 같으면 서로 다른 집 10개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해 봐도 돼요. 처음에는 집을 10개 그러면은 정원이 있는 집, 아파트 이런 거를 하다가도 그런 걸로 10개를 채우긴 조금 무리라서 뭐 지붕만 그려 볼까? 집이 땅 위에 없고 다른 데 있는 걸 그려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림자만 그려 볼까? 아니면 표현 방식에서 외곽 선으로만 그려 볼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의 집,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의 집을 다르게 표현을 해 볼까? 뭐 이런 거. 아주 사소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집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봐도 좋고 어떨 때는 관점이 요 정도도 아니고 내가 집중해서 본 것 혹은 내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정도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1 차인지 2 차인지 지금 주어진 재료가 뭔지 이런 걸 고려해서 눈치를 채면 좋은 거죠. 2014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이고 원래는 당연히 색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흑백으로 일부러 주고 콜라주 문제여서 색종이를 줬는데 뭐 10색 이런 게 아니라 72색 그 이상이었던 걸로 알아요. 조건 원작 전체가 표현되도록 하시오. 이랬는데 막 어디 크롭해버리고 없을 것 같죠 그런 학생 진짜 많아. 흑백 이미지를 색채로 전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하시오. 관점. 여기에서 악수를 두는 경우는 피에르 보나르가 어떤 미술사조에 속하는 화가였는가. 내가 피에르 보나르를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의 일대기, 그의 표현 방식 어떻게 내 관점을 반영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콜라주를 오래 구상하고 느지막이 그림 들어가잖아? 시험 막바지에 정말 100% 눈물 나요. 완성을 못 해요. 여기서 요구하는 관점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있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경우는 진짜 없어. 예종 문제는 진짜 없어요. 조건이 지금 밑에 조건이라고 붙어 있는 그 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미지 있죠. 그거를 관찰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줘요. 주어진 이미지를 봐봐. 매끄럽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관찰을 통해서 지금 흑백으로 봤을 때 진한 부분, 밝은 부분을 톤으로 해석을 해볼까. 실제 무슨 색이었는지 모르지. 나무니까 초록색인가 뭐 이런 걸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색깔 구분 없이 톤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걸로부터 내가 다시 색깔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관점이에요. 아니면 인물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들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인물이 더 잘 보이도록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사물이라던가 뭐 닿아 있는 테이블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인물과 그 주변에만 색을 넣어서 표현을 해볼까? 이것도 가능. 아니면 지금 붓터치 자체가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걸로 변환이 될 법한 그 단위가 보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내가 콜라주로 재료로 재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재료의 특성을 강조해서 너무 가능. 알겠죠? 이 정도. 이런 거면 됩니다.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보통 아는 걸로 풀고 싶을걸요. 현장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거를 표현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하지만 그거 해야 돼요. 1차고 2차고 한예종 문제들은 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보나를 너무 좋아해. 박사였어. 그러면 그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콜라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만난 일이잖아. 배경 지식이 있어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걸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일 수도. 그래서 지난번 영상이랑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그만큼 내가 무엇을 표현해내겠다고 하는 의도를 정하고 그거를 잘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출제자가 인체를 투명 수채화 방식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면 이거는 잘 됐다. 나 수채화 잘 못하는데 인체 별로 안 그려봤는데 이게 아니고 너가 그릴 것도 고르고 그리는 방식도 고르고 재료 활용도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고른 것까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골랐는지 또 당연히 중요해지잖아요. 뭘 표현해라라고 한 게 아니면 내가 뭘 표현하겠다고 정해야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뭘 할지 몰라서 스스로도 그리면서 만들면서 계속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다가 끝나고 가면 평가자도 와서 보고 막 혼란하고 막 그런 거야. 아무튼 관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의 범위를 줄여서 그걸 표현으로 연결하면 된다. 알았죠?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내가 너무 쉬운 거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진다면 조금 더 어려운 거, 수준이 있는 거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야.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발랄하고 그러면 그냥 그거 살려서 해도 된다는 거지. 갑자기 막 학자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지켜야 될 건 있다. 시험의 조건을 늘 고려하라고 했죠. 3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인 거야.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각이 깊이가 있어서 이 시험의 조건 자체가 저에게 맞지 않아요 하면 안타깝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잘 알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조금 나의 수준에서 수준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되게 어린 동생이 와서 물어볼 때도 답변을 하려면 할 수 있잖아, 내가 잘 알면. 쉽게 이런 거란다 하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3시간짜리면 3시간짜리 맞게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세요. 그럼 나 진짜 수준 낮은 줄 아는 거 아니야? 나 이거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아니, 그거 다 알 수 있다니까요. 2차 시험도 있고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도 보는 눈이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게 업이니까. 다 알아봐 준다니까요. 옛날에 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누구를 특정해서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은 편곡을 하고 해도 컨셉이 있고 조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되게 조용하고 이런 게 좋지. 나 고음 잘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으로만 할 거야. 뭐 아니면 요런 편곡 저런 편곡 이거 나 다 아이디어 있었는데 다 보여줄 거야 하면 그 무대 좋던가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뭘 표현할 때는 의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곧 내 관점이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되고 관점을 나름대로 정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실제로 표현, 그림에 드러났는가를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실기를 좀 하면서 채워야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예로 든 관점 드로잉은 스스로도 문제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드로잉북에 이런 거 저런 거 그려봐도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